안녕하십니까.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 그레이엄의 소박하고 단순한 구성, 현명한 투자자 그레이엄의 소박하고 단순한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표 표시한 거 있죠? 요거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정책적 제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고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코인이라고 하고 다니고 가상화폐. 가상화폐라는 말도 잘못됐죠. 화폐가 아닌데 주권 국가의 화폐 발권력에 의해서 발행된 화폐가 아닌데도 화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화폐 사칭으로 광고 규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요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그래서 비트코인 잠깐 보고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 기본 구성, 기본 골격에 대해서 그 벤저민 그레엄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걸 엿볼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윤곽, 왁구라고 하죠. 소위 왁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일단 비트코인 얘기는 뭐냐면요. 비트코인 규제는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면은요. 자살하고 가정 파탄 나고 사회 분열이 된다. 그리고 소극적인 규제, 뭐 세금 매기는 거 이 정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쯤 규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거예요. 광고 규제가 반 정도 되는 규제다. 그게 옳죠.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고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오인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논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리고 화폐가 아닌데 금화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사진도 금화로 실어버리고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광고 규제, 화폐라는 말을 못 쓰게, 화폐라는 말을 써서 광고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그 규제가 가장 핀셋 규제고 적절한 규제다. 최소한의 규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걸 뭐 거래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그 화폐를 제조하면 화폐 유산물 제조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세니까 일단 최소한 이렇게만 규제를 하자. 이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재승이라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과 쪽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규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 그거 아깝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시민 이분 이제 정치인이었고 이제 경제 쪽이죠. 이분은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화폐냐. 그래서 이제 규제하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규제하지 말자. 이분은 규제하자. 근데 너무 세니까 둘 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광고 규제. 광고 규제를 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할 때 화폐라는 말 쓰지 말게 하자. 요 얘기니까. 기술 뭐 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재승 이 교수님의 어떤 요구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분 이분도 이제 규제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광고 규제, 화폐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광고 규제를 해서 투기 소유는 재울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제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니까 비트코인 규제하지 마라, 요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왜냐? 히록봉의 화학 성분 아세요? 히록봉 마약이죠, 마약. 마약 이거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 정신 확 가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규제해야 되죠. 근데 히록봉 화학 성분 아세요? 이 화학 성분 뭐 의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도움될 수도 있잖아요. 화학 분야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록봉 그럼 규제하지 말아야 되죠? 화학 성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도 꺼내지 말고 같은 논리잖아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랑 히록봉의 화학 성분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이 얘기를 하면서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희력보호 화학성분 이렇게 이야기로 반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리기엄 이야기를 들어가면은요. 그 이제 그리기엄 이야기입니다. 그 현명한 투자 책. 아주 생소하겠지만은 독자들이 유형 자산 가치 수준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한정할 것을 중요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다. 그래서 벤자민 그리엄은 장부 가치라는 가장 안전한 토대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보통 그레이엄은 장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 가장 단단한 안전장치, 그거를 이제 유형자산 요걸로 기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의 몇 배 달하는 가치가 있는 우량한 성장 주식이 있지만은 이제 벤자민은 이런 거 잘 안 봐요. 이러한 주식의 보유자들은 주식의 변동과 등록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이 큰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안전형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 성장 주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전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성장 주식이 있고 이런 이제 그 장부 주식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성장 주식에 꼬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스나 전력 같은 유틸리티 관련 종목은 순자산 가치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주식의 투자자는 보세요. 이러한 주식의 투자자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 시장의 변동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주식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요동치고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 나타나지지 않지만은, 근데 요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유형 자산, 그 장부 가치 주식이 있고 성장 주식이 있는데 이건 안전한 주식인 거예요. 그 수비형 주식, 이건 공격형 주식. 공격형 주식에 달라드는 사람 자체가 변덕이 심하고 막 들끓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기운 빠진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운 빠진 비트코인에 막 달려들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변덕이 큰 거. 유형 자산, 요건 이제 부동산 같은 거예요. 부동산 천천히 움직이는 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주식의 투자자는 그러니까 요런 유형 자산 가치, 장부 가치, 안전한 수비형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천천한 기질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주식이 안전형 그 방어형 주식, 공격형 주식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요거는 부동산이라고 매칭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매칭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유형 자산은 기업의 실물 자산, 부동산, 공장, 설비 재고 등과 현금성 잔고, 현금, 단기 투자 증권, 외상 매출금을 포함한다. 무형 자산은 이제 무형 자산이 아닌 거죠.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죠. 유형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표, 저작권, 특허권, 독점 판매권, 영업권, 상표권 등이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무형 자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벤저민 그램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뉴턴의 투자. 요거는 벤저민 그램이 책을 쭉 썼는데 그 중간중간에 평석을 했어요. 제이슨 치바이크라는 사람이 평석을 했어요. 그 사람의 글이에요. 근데 읽어볼 만하기 때문에
발췌해 놨습니다. 뉴턴의 투자. 뉴턴 있죠? 물리학자. 사과나무. 그리고 1720년 봄으로 되돌아가서 아이작 뉴턴 경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주였던 사우스시 컴퍼니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인기 있는 거예요. 위대한 물리학자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물리학자가 이제 고정된 어떤 대상을 바라보듯이 주식시장을 바라봤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 투자 요거는 그 물리랑 다르구나. 이거를 이제 안 거죠.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그럴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이 투자의 세계 요거는 인문적인 세계, 인간이 문양, 물리적인 세계랑 다른 거죠. 인간이 나타내는 문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나타내는 문양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쏠림 현상이다. 광기라고 여기서 나왔죠. 뉴턴은 이제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팔았는데 100%의 수익을 내어 7,000파운드를 벌었다.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끝났는데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엄청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 현명한 지식인이었던 뉴턴마저도 꽂혔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자인데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이건 이제 정의 문제, 정치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사회 문제에 관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쏠림 현상에 당했죠. 그것처럼 뉴턴도 이제 쏠림 현상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달 후 뉴턴은 시장의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훨씬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재매수했고 결국 2만 파운드를 손해 보았다. 현재 가치로 3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하면은 뭐 달러 하면은 요 공 하나 빼면 돼요. 그러면은 30억 정도. 30억 정도. 손해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생 동안 자기 앞에서 사우스시라는 말을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턴과 이제 베드로도 똑같은 거죠. 인간의 그 광기에 의해서 당한다. 그게 말은 쉽지만은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야, 내 친구 비트코인을 가지고 1,000만 원 하루 만에 1,000만 원 땄냐? 그랬어? 내 선배도 1,000만 원 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붕 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사촌이 비트코인을 하면은 나도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할래. 그래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거기에 당했던 사람이 뉴턴도 당하고 베드로도 당하고 비트코인 상투 잡은 분들도 이제 당하신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런 쏠림 현상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가끔씩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게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고 1920년대 이때 뉴턴 시대에도 일어났고 지금에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거를 잘 아는 집단이 어디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알고 있어요. 나치 같은 거 있잖아요. 나치 같은 거. 그게 나치만 독일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뭐 포비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혐오 현상 이런 게 독일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유대인 죽이려고 유대인 종족 집단 학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구약 같은 데도. 에스더 같은 거 보세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왕비였죠. 왕비.
에스더 이야기 나올 때도 보면은 그 유대민족 집단 학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구약 얘기거든요. 구약.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어떤 린치, 뭐 집단 학살 이런 게 있었다 이거. 근데 그 사회가 광기에 휩싸이면은 정치적인 광기요. 정치적인 광기에 휩싸이면은 쏠림 현상. 집 휩싸이면은 그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 세력, 소수파. 그거를 학살하려고 합니다. 학살하려고 해요. 사회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예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진이 있을 때 조선인 학살했죠. 사회적 약자니까 소수파니까 그 학살을 해요. 그.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 이제 나라 잃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쏠림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쏠림 현상이 명확하게 있다. 주기적으로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쏠림 현상, 정치적인 쏠림 현상. 왜냐면은 자기 집단 학살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발견을 한 거죠. 쉽게. 경제적인 쏠림 현상도 있구나. 광기가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큰 금융가가 이제 많은 거죠. 이 주기와 경제적인 쏠림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제 좀 그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좀 빽빽한 글인데 보시면은요. 글의 위험 투자의 기본 골격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글의 위험이 어떤 골격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냐 요거에 대해서 여기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글의 위험 투자의 기본 골격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산을 우량 채권과 우량 주식에 배분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여기가 채권 있고 주식 있죠. 그래서 글의 위험은 채권이 뭐냐면은 수비수예요. 수비수. 가장 안전한 거. 고정적으로 돈 딱딱 주는 거. 이자. 그 우량 주식은 공격수예요. 이 채권에만 만족을 못하니까 채권보다 약간 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주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채권은 수비수, 우량은 공격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의 편입 비율은 25% 이상이거나 75%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비수는 최소 25%는 수비수로 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5% 이하야 되니까 25%는 공격수로 두고 그리고 50%는 왔다 갔다 하고 미드필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구 포메이션 방, 거실, 주방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은 이제 잠 자는 거고 주방은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거실은 방처럼 잠도 잘 수 있다가 주방처럼 이제 상도 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25% 20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해놔야 되는 그 주식 25% 주방이라고 하고 25% 무조건 채권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좀 어떨 때는 주방이었다가 어떨 때는 방처럼 잠잤다가 어떨 때는 주방처럼 상대 폈다가 축구 포메이션 수비수 있고 공격수 있죠. 그 미드필더 있고 그래서 공격수 두 명은 최소한 딱 무조건 두는 거예요. 수비수도 다 공격 나갔을 때 수비수 두 명은 딱 두는 거예요. 왜냐면 역습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격이 딱 있다. 그냥 다 공격하면 되지.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방도 다 주방으로 만들면 되죠. 그럼 아니잖아요. 다 공격수만 있으면 골대는 누가 지켜요 그러면. 그래서 골대 지키는 최소한의 인원, 공격하는 최소한의 인원. 그리고 다 수비만 하면 공격은 누가 해서 득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배분 비율이 이제 25% 든다 이거예요. 수비 25, 공격 25. 주식은 그 나머지를 편입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권과 주식을 50대 50의 비율로 편입한 후, 이것도 재밌어요. 보세요. 시장의 변동으로 비율이 달라지는 데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50대 50으로 채권이랑 공격수 50, 수비수 50 이렇게 된 거예요. 50대 50으로 비율을 딱 나눈 다음에 주식에서 돈을 많이 더 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채권에다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다시 50대 50의 비율로 복구하는 것이다. 그게 그건 거예요. 축구는 이제 선수가 고정돼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돈 X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향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공격수를 늘리고, 수비수를 하고 싶다 하면 수비수를 늘리고, 그래서 공격수를 해서 공격을 많이 땄다 하면은 좀 안정이 돼서 안정화를 위해서 채권으로 돈을 더 넣고 비율을 그래서 맞춰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0대 50의 비율로 복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반반일 때고, 뭐 25대 75면은 25대 75면은 75로 번 거를 또 이렇게 많이 벌면은 이렇게 막 나중에는 금액이 8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를 여기다 떼어넣는다 이거예요. 돈을.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장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했다고 생각하면은 주식 편입 비율을 25%까지 줄이고, 이제 이건 또 다른 방법이죠. 앞에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매우 탄력적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주식 편입 비율을 최대 75%까지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반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시장이 좀 괜찮네. 그러면 주식 시장이 괜찮네. 그러면은 주식 편입 비율을 늘리는 거예요. 싸다고 생각하면. 이제 반대는 반대로 하는 거고. 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이에요. 1965년에 투자자들은 우량 과세 채권에서 약 4.5%, 비과세 채권에서 3.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우량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겨우 3.2%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다 주식에만 투자하면 되지 왜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인 거예요. 우량 주식이 더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었어. 이거예요. 채권보다. 그러니까 채권은 갖고 있어야 돼. 비율이 최소 25%는. 이건 거예요. 축구로 치면은 아니 수비수를 하나 안 두니까 역습당해서 실점했어. 그러니까 수비수는 있어야 돼.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경고를 담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 투자자는 주식 매수를 통해 3.5에서 4.5% 초기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게다가 주식의 내재 가치, 그 내재 가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장 가격. 이걸 이제 계산해 내야 돼요. 또 비슷한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려면은 배당 수익과 가치 상승을 합하여 연간 7.5%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이제 배당 수익과 가치 상승. 그래서 주식은 이자처럼 채권처럼 이자를 받아요. 배당이 있고, 또 주식 가격 자체 그 교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또는 가치 상승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동산으로 치면은 월세가 있어요.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팔면은 그 양도에 따라서 이익 보는 거 있죠? 그거처럼 주식도 이자 배당 받고, 그다음에 이자처럼 배당을 받고 가치 상승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이자만 딱 있죠. 그래서 요런 면이 있다. 주식은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이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채권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레이엄 기본은 뭐냐면은 채권을 디디고 주식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 채권이 더 수익이 높을 때도 있고, 그리고 주식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그 손해 볼 그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공황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채권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채권으로 주식을 바라보니까 이 방법을 이제 워렌 버핏이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서 그 주식 평가도 채권 스타일로 가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에 절반씩 투자하는 것은 세전으로 6%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주식으로만 다 가면은 7.5고 반반 투자하면 6% 수익밖에 안 나면은 손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안전하다는 거야. 그만큼 안전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1.5% 수익이 덜 나더라도 안전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확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또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형 관점이. 공격수 10명 다 가. 골키퍼도 다 공격해버려. 그럼 득점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근데 그만큼 또 실점도 하잖아요. 실점.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실점은 안 한다. 실점은 안 하고 득점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득점력이 뭐 공격수를 수비수를 뭐 하나도 안 두면은 득점을 예를 들어서 3골을 한다. 그래서 3골 넣을 필요 없고 한 골만 넣고 실점을 대신 하나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축구 하시는 분은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편입된 주식은 대규모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손실을 상당히 방어해 준다는 것을 덧붙여 줍니다. 플러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까지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다. 예를 들어 채권 이자가 뭐 1%인데 예를 들어서 1% 주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2% 3%다. 그럼 손해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상만큼 그 뛰어넘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레이엄도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요, 쏠림 현상 있다. 뉴턴도 당했다. 베드로도 당했다. 그 안정성과 성장성. 안정성은 이제 채권으로 되면 성장성은 이제 주식. 인플레이션 방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편은 뭐냐면은 축구예요, 축구. 수비수가 이제 늘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왁구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수비수, 여기 수비수, 얘네가 수비수거든요. 골키퍼고 수비수, 공격수 이렇게 왁구를 잡는 거예요.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최소한 여기 25% 두고 여기 25% 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유동적이고.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쑥 가고 수비할 때는 쑥 내려가고. 그때에도 여기 25%는 그대로 두고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 수비를 할 거 아니에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격을 하더라도 수비수는 꼭 두자. 그래서 채권 비율은 꼭 둔다. 요게 이제 그레이엄의 기본적인 윤곽입니다. 요 윤곽이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산기 누르듯이 똥똥똥 눌러서 딱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맞으니까 딱 간다 이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주식이 또 폭락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쓸 돈이 있는데 또 뺏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선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 열심히 했는데 역습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어선은 둬야 된다. 수비수는 둬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레이엄의 윤곽이고 왁구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뭐는 아니고 위에는 뭐뭐는 아니고 그래서 햄버거처럼 위랑 아래를 딱 생각을 해놓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태도 요거로 이제 배울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